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좀 더 하자면 약간 소심하고 조용한 편이며 아직까지 모태솔로입니다. 당연히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는 여자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술 기운이 오를 때쯤 한 녀석이 나이트클럽을 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가게 되었습니다. 춤에는 일절 소질이 없어서 친구를 노는 것을 구경하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헌팅을 해서 오거나 웨이터분이 쉴 새 없이 짝을 맞춰서 저희 룸으로 여자분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러 팀들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역시 우리는 인기가 없다며 있을 때쯤 어느 한 무리가 웨이터 손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범상치 않는 복장과 화장을 하신 분들이었고 당연 금방 나가실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귀엽다며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은 눈이 맞았는지 한 명씩 두 명씩 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많이 취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고 있는데 같이 놀았던 여자분이 따라 나왔습니다. 집이 어디냐며 묻길래 수원이라고 하였더니 방향이 같다며 같이 타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자는 잠이 들었고 몇 번이나 깨웠지만 일어나지를 못해서 결국 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와서 씻고 나왔습니다. 술이 좀 아쉬웠던 상황이라 맥주를 꺼내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녀가 일어났는지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 제 침대 및 바닥에 사방에 토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답답하다며 옷도 벗어서 던져놓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일단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및 베개를 빨래통에 넣고 그녀의 옷들도 대충 빨아서 널어놓았습니다. 수건을 뜨거운 물에 빨아서 그녀를 닦아주었습니다. 모태솔로의 여자 경험이 없었던 저로서는 얼마나 심장이 빨리 뛰던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닦아준 후에 새 이불과 새 베개를 덮여주고 나왔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이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는 그녀가 토해서 빨래통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덮고 있으니 거실에 누워서 잔바를 덮고 TV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한창 자고 있는데 그녀가 와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상황을 파악한 듯 미안하다며 얼른 침대에 가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괜찮다고 편하게 자라고 하였지만 집주인한테 이러는 것이 실례라며 같이 자도 괜찮으니 침대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누운 침대에서 또다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눈은 감고 있지만 온몸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눈치를 챈 듯 조용히 제 팔베개를 하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잠든 척을 하였지만 그녀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제 바지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첫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보통 남자들과 달리 지켜주고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며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고 하고는 아침에 그녀는 집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쯤 그녀한테서 연락이 왔고 그 후로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는 썸을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업이 일하는 시간이 불일정한 프리랜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바로 받거나 메시지 답장이 빨리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낮에 와서 빨래나 반찬 등을 해주고 갔고 제가 연차로 쉬는 날에는 그녀도 근무 스케줄을 조정해서 같이 나들이 및 데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놀자고 부르면 언제든지 참석하던 제가 바쁘다고 핑계를 대며 자주 참석하지 않자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솔로였던 저의 집은 거의 친구들이 아지트 같은 곳이었기에 다들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놀다가 자고 갔었습니다. 그날도 여자친구와 둘이서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고 있는데 단체로 친구놈들이 술이 취해서 집에 놀려온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친구는 놀래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랑 있으니 다음에 놀려오라고 말을 하였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며 사온 안주와 술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좀 지나서 여자친구가 나왔고 그제서야 친구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친구들과 여자친구와 함께 술자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모태솔로였던 저의 첫 여자친구이다 보니 모든 대화와 관심은 여자친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는데 한 녀석이 있다가 다른 녀석도 올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1학년 때 반장으로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전학을 가서 쭉 연락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연락이 되기 시작한 친구입니다. 그 녀석 와이프가 처갓집 가서 시간이 된다고 집에 들렀다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거의 10년 만에 보는 거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창 제 여자친구 이야기로 분위기가 올라가 있을 때 결혼한 유부남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친구 녀석들이 문을 열어주었고 다들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순간 여자친구가 급하게 제 방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제 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들 이제 보내면 안 되냐고, 너무 힘들다고, 둘이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친구가 방금 왔는데 오자마자 보내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고 조금만 놀고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친구들이 여자친구는 어디 갔냐고 저한테 물었고 술이 많이 올라서 힘들다며 방에서 잔다고 들려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 여자친구 이야기는 나왔고 친구들이 아까 같이 찍은 사진을 유부남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나게 웃고 떠들던 유부남 친구는 갑자기 얼굴이 정색하기 시작하였고 여자친구 좀 불려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취해서 자고 있어서 불려주기 힘드니 다음에 정식으로 소개해주겠다고 하였지만 그 친구는 벌떡 일어나 제 방문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니라고 예의를 지키라고 하였지만 저를 밀치며 방문을 열었고 들어가자마자 제 여자친구 머리끄덩이를 잡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난리가 났고 그 유부남 친구를 말리고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유부남 친구의 고함 소리를 쭉 들어보니 제 여자친구는 그 친구의 아내였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유부남 친구의 분노는 저를 향해서 날라왔지만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등등 모든 내용을 듣고 물었던 친구들이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은 난장판이 되고 약 1시간이 넘게 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그들이 간 후에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며 적당히 치우고는 다들 갔습니다. 혼자 앉아서 남은 술을 마시는데 무슨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유부남 친구에게 때려서 미안하다고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정말 몰랐다고 사과를 하였지만 이혼하기로 했다며 이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자리인데 자기 때문에 분위기를 망쳐서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받는 게 맞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더 애매한 것은 여자친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이혼할 거라며 이제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용서만 해준다면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배신감이 켰지만 첫 연애였고 진심으로 정말 많이 좋아했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다시 교제를 하고 나중에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녀라는 과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제 주변 가족들이 이혼녀라는 과거, 제 친구의 아내였다는 과거를 알게 된다면 이해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만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유부남입니다. 아내는 4살 연하로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많이 성숙하고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엄마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 후로 고아원에 몇 년간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혼자고 고아라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일찍 철이 들고 성숙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아내를 입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입양하신 그분들이 지금의 장인, 장모님이십니다. 생부 생모는 아니지만 아내를 친자식만큼이나 사랑하시고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처형이 한 명이 있는데 처형도 입양한 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처형은 서로 많이 공감도 하고 의지도 하고 입양해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적에 아픈 기억을 가진 아내이기에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더 아껴주고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인, 장모님, 처형에게도 나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처갓집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게 냉랭합니다. 아내가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볼 때는 처형과 아내의 의견 차이로 무언가 문제 또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벌써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냈을 텐데 요번에는 오래가는 것 같고 아무튼 평소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처형에게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가족 문제이기에 관여를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제법 오랜 시간 다투고 있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처형을 만났습니다. 간단히 반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용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처형이 요번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하였지만 자기들의 문제라며 말해줘도 딱히 도와주기고 해결해주기도 힘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싶어서 연락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몇 번 더 물어보고 말을 꺼냈지만 처형은 거절하였고 그냥 편하게 술이나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처형은 오랜만에 남자랑 술을 마시니 데이트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만취하셔도 안전하게 처갓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만취하고 실수해도 눈 감아 달라면서 처형은 술을 더 시켜서 마셨습니다. 슬슬 취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시간도 벌써 새벽 3시가 넘어갔기에 집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붙잡고 있는데 저희 집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아내와 같이 한 잔 더 하면서 서로 화해도 하고 오해도 풀고 그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회사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처형을 만난 것이기에 같이 들어가면 화를 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둘이서 화해를 한다면 혼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안주를 더 사서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교대 근무 중이었고 7시쯤 집에 도착할 테니 그냥 자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술을 더 마신다 한들 이야기가 되겠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마도 거짓말을 하고 만난 것 때문에 화가 더 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일단 사온 것들을 정리하고 처형은 간단히 씻고 나왔습니다. 침대 가서 주무시라고 하였더니 자기 안 취했다면서 아내 올 때까지 술을 마시자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면 아내가 올 시간이고 토요일이기도 해서 그냥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밤새 마신 술에 씻고 나와서 편한 옷까지 입고 있으니 너무 졸리고 눕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못 마시겠다면서 소파에 그냥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처형이 자기도 졸린다면서 좁은 소파에 비집고 올라와서 같이 눕는 것이었습니다. 침대 가서 편하게 주무시라고 하였더니 부부 침대에서 자는 것은 실례라고 저보고 들어가서 자면 처형이 소파에서 잔다고 하길래 이불과 베개를 챙겨주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거의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처형이 소파가 너무 불편하다며 침대에서 자도 되냐고 묻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냥 다시 잤습니다. 정말 다시 거실 소파로 나갈 정신도 없이 다시 잠들었습니다. 한창 자고 있는데 무언가 제 몸을 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깼더니 처형은 이미 다 벗고 있었고 저도 거의 다 벗은 상태였고 그렇게 제 옆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 장을 계속 찍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벌떡 일어났더니 기억 안 나는 척하지 말라면서 너무 좋았다며 자주 만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 정말 엄청난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 입장이었어도 오해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술판이 벌어져 있고 침대 주변에는 옷들이 다 벗어져 있고 성인 남녀는 옷을 다 벗고 있으니 오해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오해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형한테도 이러려고 자기 남편을 불려냈냐고 아직도 이러고 사냐면서 당장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처형은 씩 웃으면서 셀카 사진을 들을 아내에게 보내주면서 즐거웠다며 잘 놀다 간다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아내는 처형이 나간 후에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아내는 방문을 열고 나와서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홈 CCTV를 다 보았다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도 다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장면을 보니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라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처형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절대 다시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처형과 요즘 사이가 안 좋은지 말해주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자세히 다 알려줄 순 없지만 처형은 입양된 후에 아내가 입양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형이 장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장인의 친구 딸이었던 아내가 입양이 돼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아내에게 특히나 장인어른께서 더 이뻐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장모님 없을 때 처형이 많이 괴롭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그런 게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중 일부를 처형과 아내에게 나눠주는 과정에 처형이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처형이 좀 더 가지고 간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고아였던 우리들은 먹어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준 것만으로 충분한데 재산까지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형은 더 받기를 원했고 결국 아내가 적게 가지고 가는 대신 처형을 더 챙겨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공평하게 반반 가져가라고 욕심부리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처형의 욕심과 불만은 끝이 없었고 결국 아내의 몫의 일부를 더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잠잠해진 후에 장모님께서 처형 몰래 아내에게 남은 재산 전부를 나누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재산 중에는 원래 아내의 부모님께서 남기신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원래 아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처형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집안이 난리가 났고 현재는 처갓집에서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도 참다 폭발을 해서 처형을 가족 취급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으신 장모님이 요즘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면서 그게 더 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간단하게 말해주는 거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뭔가 더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알려준다고만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처형이 나갔고 부모님도 걱정이 되면 처갓집 들어가서 같이 살아도 좋으니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 집 사건은 장모님도 알게 되셨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도 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찾아뵙고 같이 살자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신없는 저의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 된 남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직도 어리게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40대가 되었다고 안 생각하려고 해도 동안인 외모와 달리 생각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여자도 없고 취업과 동시에 서울에 내 집 하나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딱히 하는 취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대가 되니 갑자기 작은 텃밭이 있는 시골집이 하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자란 고향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향 동창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당히 텃밭도 있는 시골집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퇴근과 동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이것저것 고치고 허리만큼 자란 풀 베고 지난주에 심어본 텃밭을 확인 및 관리하면서 나름의 새로운 취미를 쌓은 것인지 나중에 혼자 내려와서 살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인지 무언인지 알 수 없지만 나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에 오고 가는 고향 친구들이 더 늙기 전에 장가를 가야 자식도 낳고 키울 수 있다면서 더 늙으면 애 보는 것도 힘들다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사실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면 살아가는 것 보면 정신없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지금 제 삶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만 육아에 힘들다는 친구들 보면서도 커가는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좋아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 힘들어 보여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로 합니다.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결혼 및 연애할 시기를 다 놓친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나이를 먹고 선이나 소개팅을 나가보면 조건과 겉모습만 보고 결정지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 가식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끔씩 들어오던 성과 소개팅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리해서 여자를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편하게 제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괜찮은 여자를 만나면 결혼을 하는 것이고 못 만난다면 지금처럼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찾은 행복이 시골집에서 소소한 텃밭 정도 가꾸면서 지내는 주말 여가였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왜 주말 농장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키우는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가고 제가 키운 야채들의 삼겹살과 소주 한 잔이면 이보다 좋은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반년쯤 되었을 때 동네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지나가길래 주중에 새로운 이사 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진 시골 동네이다 보니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게다가 그 여자를 보는데 제가 이상형에 가까워서 몇 번이나 다시 쳐다봤기에 제가 잘못 보았을 리도 없고 동네에 저런 여자가 있는지 제가 몰랐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가끔씩 동네 어르신들이 술 한 잔 생각나시면 막걸리 들고 오시는데 매번 오셔서 빨리 장가 가야지. 이렇게 혼자 살면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거라면서 맨날 잔소리하는 분들이 동네 홍기가 찬 여자가 있는데도 저한테 말을 안 해줬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 나이 또래의 젊은 부부도 동네 없고요. 아무튼 그 여자가 계속 동네를 두리번거리다가 차에서 짐을 꺼내고 있는 저한테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동네는 농약 어디서 사냐고 묻더니 혹시 집에 남은 농약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농사는 처음이라 농약은 잘 모르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도 아니기에 농약을 사용할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농약은 없고 읍내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곧 읍내로 갈 예정인데 농약 가게 앞에 데려다 드리냐고 물었더니 고맙다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차가운 커피를 주면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짐 정리를 마무리 짓고 같이 읍내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언제 이사 왔냐고 묻고 어느 집에 사냐고 묻고 저는 주말마다 내려온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주제로 말을 걸었지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농약을 샀고 저는 마트에서 저녁에 구워 먹을 고기와 술을 사서 다시 동네로 돌아오는데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왠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말도 없고 창문밖만 보고 있길래 제가 계속 말을 거는 것이 불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돌아오는 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 집 앞에 내려주고는 제 집으로 왔습니다. 제 집 아래 집으로 이사를 왔더군요. 한참을 정리하고 청소를 한 뒤에 마당에 숯불을 준비해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소주를 딱 마시려고 하는데 그녀가 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붓고 아주 어두운 얼굴로 왔습니다. 너무 맛있는 냄새에 배가 고파서 왔는데 같이 먹을 수 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읍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내리는 그녀한테 저녁에 숯불에 고기 구워 먹을 예정인데 먹고 싶으면 편하게 오라고 했습니다. 인사말로 한 것인데 진짜로 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같이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고기를 먹고 나서는 고구마를 호일에 감아서 숯불에 넣어놓고는 술을 마시면서 그녀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차 안에는 그렇게 차갑고 말이 없던 그녀가 나름 환하게 웃으면서 말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즐겁게 술을 마시니 기분이 좋아졌다면서 말을 하는데 웃는 얼굴을 보니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술이 제법 취했는지 두서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웃고 떠들다가 시간이 늦었다면서 간다길래 주말에는 항상 오니까 답답할 때 말동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놀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하면 편하게 연락하라면서 제 명함도 주었습니다. 그녀가 가고 나서 남은 고기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사실은 그녀에게 신나게 고기를 구워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불빛도 없고 조용한 시골 동네이다 보니 집 앞에 누군가 있는 것이 쉽게 느껴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문을 열어보니 그녀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집에 혼자 있으면 사고를 칠 것만 같아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농약을 샀는지 말해주는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산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 왔다면서 빈방 많으니 편하게 쉴 수 있게 준비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자기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냐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냥 그쪽에게 마음이 가네요. 라고 제 솔직한 속마음을 말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빨개진 제 얼굴을 보면서 웃는데 너무 민망했습니다. 잘 구워진 군고구마를 까주고는 빈방에 이불과 베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좀 더 놀다가 들어간다면서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고기 먹을 때 자기 때문에 많이 못 먹었냐면서 미안하다며 주방에 들어가서 뚝딱뚝딱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오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술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숯불이 다 꺼지는 새벽까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각자 방으로 자려고 들어갔는데 베개를 들고 제 방으로 그녀가 왔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면서 이 방에서 자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저를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녀에게 키스를 하였고 그녀도 그런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만남을 유지하고 있고 조만간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된 그녀가 그때 자기를 보았을 때 어땠냐고 최근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위로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상처를 다 낫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매력적인 이 여자가 웃었으면 좋겠고 내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였더니 덕분에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고 웃으면서 살게 되었다면서 평생을 저만을 사랑하면서 갚으면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곧 부부가 될 저희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빌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연을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유부녀입니다. 현재 직장은 없고 집에 있습니다. 아이도 가질 겸 못했던 공부도 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아빠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딸만 있었던 아빠의 강력한 권유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키워온 이 회사를 물려줄 아들이 없어서 항상 아쉬워하셨는데 제 남편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제 막내 동생이 아빠 회사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둘이서 서로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일하다 보면 서로 감정도 상하고 싸우기도 하기에 이해는 되었지만 그래도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그러다 보니 좀 심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몇 번 그 둘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알았다면서도 역시나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가족관계마저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막내 동생에게 그만둘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회사이고 자기는 딸인데 왜 그만두냐면서 형부 보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봤자 저하고도 감정이 상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였더니 더 발끈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다니던 대기업도 그만두고 장인어른의 협박으로 이직을 하였더니 이제 와서 막내 처제 때문에 그만두라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둘이서 감정과 오해를 풀어야 뭐든 될 것 같아서 점심때쯤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 좀 하려고 하였습니다. 회사 근처쯤 다 와가는데 남편 차가 반대 차선으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길래 유턴해서 따라갔습니다.
회사에서 제법 거리가 떨어진 식당에서 멈춰선 남편 차에서 막내 동생과 남편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맨날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둘이서 웃으면서 팔짱까지 끼고서는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도 남편이 동생들하고 사이가 좋아서 동생들이 팔짱도 끼고 했기에 크게 이상하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으로 식당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로 얼굴에 묻은 것도 닦아주면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전과는 무언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고 목소리가 들릴 만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듣는데 역시나 단순 형부와 처제 사이의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 동료 간의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가 들어도 커플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의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척 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서로 죽고 못 사이였습니다. 그런 사이에 저는 걸림돌이 되어 있었고요. 할 말을 잃고서는 그들이 나간 다음에야 저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칠을 혼자서 고민을 하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오후쯤에 난리가 났다고 빨리 집으로 오라며 둘째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놀란 마음에 서둘러서 집에 갔더니 아빠가 남편과 막내 동생들을 죽이겠다며 골프채를 들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말리고 있는데 둘째 동생이 있었던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막내 동생이 지난밤에 회사 창고에서 그짓거리 하다가 순찰을 하던 경비 아저씨에게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경비 아저씨에게 눈 감아달라며 돈으로 회유를 하였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다음날 즉 오늘 출근하는 아빠에게 사실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남편과 막내 동생을 불려서 주의를 주고 저녁에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빠와 이야기가 끝난 후에 그 경비 아저씨를 찾아서 폭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었는데도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났고 도저히 안 돼서 그 둘을 데리고 일찍 집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둘은 단 한 번이 실수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며칠 전에 식당에서 본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면서 남편이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과 함께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막내 동생과 너무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저와 이혼을 하고 막내 동생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막내 동생도 언니인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이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며 그 둘을 내쫓으려고 하시는데 막내 동생이 자기 임신했다면서 무조건 낳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허락 안 해주면 제 남편과 둘이서 도망가서 몰래 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조용히 그 집에서 나와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막내 동생은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사에도 출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첫째라서 가장 큰 언니라서 물론 많은 것들을 누리기도 하였지만 또 양보하고 참으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내 동생이 저렇게 좋다는데 게다가 아이까지 임신하였다는데 어떻게 하겠냐며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다 남편까지 양보하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 마음은 어떠실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당사자인 저로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자식인데 양보하라고 하시니 이미 저렇게 둘이 좋다고 나가서 가족들과 연락도 끊은 채 살고 있는데 어찌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막내 동생의 남편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인지 제가 연락을 끊고 조용히 살 것인지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 둘이 잘못하였어도
동생 뱃속에 손주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그 둘을 용서 못하고 안 보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오히려 중간에서 불편한 존재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것이 맞겠죠?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겠죠?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아빠는 맨날 싸우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 5만 가지 이유들로 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엄마 몰래 사채까지 빌려서 도박을 하셨고, 엄마는 저까지 인생 다 망치겠다며 서둘려 아빠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매일 싸우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이혼을 하는데 슬프거나 속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덤덤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단 둘이서 살면서 고등학교 졸업하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자취를 고민해 보다가 엄마 혼자 두고 올라가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이기 하지만 엄마도 저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왔기에 엄마와 같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연고가 없던 엄마는 집 근처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식당 사장님과 연애를 하시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지만 이제 저도 다 켰고 엄마도 사랑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면서 엄마의 연애를 응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 같이 만나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엄마 남자친구의 딸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 집도 이혼을 해서 딸을 혼자서 키워오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저런 멋진 분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 좋았지만 그 딸은 저와 엄마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가 끝나기 전에 학원을 간다며 그냥 가버렸으니까요. 엄마 남자친구는 당황해 하셨지만 제가 괜찮다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라고 하면서 다소 무거워진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엄마가 저에게 정말 놀라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고 엄마가 마음이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곧 군대도 갈 것이고 아니면 혼자 나가서 살아도 되니까 오로지 엄마의 마음만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엄마의 드레스 입는 모습을 보나 기대도 하였지만 일가 친척 몇 분만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약소하게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저와 엄마는 새아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큰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2층 집이었고 개인 차고도 있었습니다. 새아빠의 지원으로 등록금 걱정도 생활비 알바도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시간 될 때마다 여동생이 된 새아빠의 딸을 과외시켜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과외는 처음에 차갑고 냉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법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의 아픈 과거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이혼 과정도 어렸을 적 상처도 그러면서 왜 삐뚤어졌는지도 하나둘씩 듣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같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동정도 되고 공감도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인가 여동생에게 동생 그 이상의 미묘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상처가 있는 어린 동생에 대한 동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동생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 정도의 과외가 끝나고 동생은 여대생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한 상태였습니다. 동생의 자취방에 이사를 도와주면서 처음으로 새아빠와 엄마가 없는 공간에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더웠기에 샤워를 한 데다가 저녁에 치맥을 해서 그런지 정신도 알딸딸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그 미묘한 감정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지내왔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제 입술에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많이 좋아한다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솔직한 제 마음을 표현하였고 알고 있었다면서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말을 못할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먼저 고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그렇게 저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각종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 며칠 더 지내는 동안 눈만 맞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차 안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엄마와 새아빠의 재혼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지인의 소개나 일반적인 과외 학생으로 만났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남남이고 엄마와 새아빠가 혼인신고를 안 하신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둘의 만남이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새아빠는 오빠가 생기니 동생 자취방 이사 및 일 처리도 해주고 덕분에 아빠가 편해졌다며 제가 너무 든든하다고 하시는데 제 머리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기다리겠다는 여동생의 편지와 전화로 2년을 버티고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동생은 편입을 해서 저와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복학을 준비하면서 취업 준비 및 자격증 준비를 위해 학교 앞에서 자취를 시켜달라고 하였고 동생과 작은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 동생도 같이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되고 싶어서 자취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동생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동생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희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받으실 충격도 걱정이 되고 또한 같이 못 지내게 될까봐 일단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핏줄로는 남남이기에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아직 허락과 이해를 받지 못했기에 피임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오시는 부모님 때문에 각자 방으로 꾸며져 있을 뿐 실제로는 여동생 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거의 신혼부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해와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무조건 헤어지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부모님들의 관계마저도 위태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까요? 30대가 되고 나니 만나는 사람 없냐며 결혼 및 선 이야기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중반이고 아내는 30대 초반의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얼마 전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이혼 준비 중입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제 친구입니다. 같이 초중고를 같이 나온 고향 친구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아내는 일찍 아기를 낳고 싶다며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임신은 잘 되지 않았고 아직 저희 둘 다 정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부부관계도 자주 가졌고 나쁘지 않았기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연히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투자를 부탁하였고 제 생각에 나름 사업 아이템도 괜찮았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친구였기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하는 회사이다 보니 사람 한 명 한 명 쓰는 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 어쩌다 한 번씩 아내가 나가서 일을 도와주다가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다 보니 나름 회사도 자리도 잡고 매출도 늘고 아내의 월급도 나오고 투자에 대한 배당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믿고 투자해줘서 고맙고 회사가 힘들 때 무급으로 도와준 아내에게 고맙다면서 명절이나 생일 등 기념일마다 선물이며 식사권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낸다고 생각이 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아내와 제 친구가 손을 잡고 다니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보내준다면서 아내 관리를 잘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연락처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아내와 친구의 부정한 관계를 찾을 방법을 없었고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그 둘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는 그 둘이 상당히 주변을 의식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정한 관계가 의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증거를 찾아오겠다고 의뢰를 한 지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2주나 지났는데도 증거가 안 나온다면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만 멈춰달라고 전화를 하였지만 심부름 센터에서는 자기 말을 믿어달라며 2주만 더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만약 부정한 증거를 잡지 못하면 추가 2주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여러 번 제안을 하였고 저도 확실한 게 좋겠다 싶어서 2주만 더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둘의 증거를 잡았다면서 연락이 왔고 절대 티 내지 말고 그들의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음성 메모 등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자고 있는 아내의 폰을 가지고 와서 확인해보니 수많은 대화 내용과 사진, 음성 메모까지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모든 것을 복사를 하고 자고 있는 아내 옆에 폰을 두었습니다.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 정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둘에게 받은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잠이 안 와서 혼자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는 소리를 듣고 나온 아내는 무슨 일이 있냐면서 제 옆에 앉아서 말을 거는데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가식적인 얼굴이 너무 싫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면서 들어가 자라고 한 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센터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부름 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수많은 증거사진 중에는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확인하는 사진, 회사에서 그 짓거리하는 사진까지 그 둘의 사이를 증명할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모든 자료를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져갔습니다. 친구는 괜찮냐는 위로와 함께 어떻게 하고 싶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최대한 내가 다 유리하고 좋게 끝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참기 힘들겠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줄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한 문제는 당장에도 무조건 이기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지만 회사 지분 투자 관련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아내와 한 이불, 한 지붕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서 당분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방을 구했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 갔다고 정말 믿었는지 그 둘은 제 집으로 같이 출퇴근까지 하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홈 CCTV에 그 둘의 그 짓거리는 물론
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 영상까지 전부 다 찍히면서 동영상 증거물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 친구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까지 확인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는 변호사 친구의 연락을 받자마자 저는 연차를 내고 시골에 있는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시고서는 의아해하셨지만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하니 고맙다면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다 드신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내의 증거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그 두 분은 자기 딸이 그럴 리가 없다며 믿지 않으려 하셨고 관련 사진, 메시지 등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에게 전해주라면서 이혼 서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나와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아내와 친구의 수도 없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어떠한 대화도 너네들과 하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차단을 하였습니다. 친구네 집으로 상간남 소송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친구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가정을 파탄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집도 아직 애가 없기에 만약 이 일로 이혼을 하려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 아내에게 연락이 왔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맞는다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달라는 친구 아내에게 저의 이혼이 다 끝나고 나면 모든 증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드릴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다며 이런 제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친구 아내도 자기도 마찬가지라면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친구의 도움으로 투자한 회사는 각종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그 친구는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게다가 횡령 문제에 아내도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나와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저와 이혼만은 안 된다면서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빌었고 그 과정 중에 저 몰래 피임약을 먹으면서 피임까지 했던 사실을 실토하면서 바로 애도 가지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면서 매달리고 있고 장인 장모님들도 한 번은 용서해줘도 되지 않냐며 자기 딸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자기 딸같이 바람을 피웠어도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냐는 말에는 선뜻 대답도 못하시면서 자꾸 저에게만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친구 아내가 제 변호사 친구를 통해서 먼저 이혼을 하였고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과정 중에 그 회사 지인도 다 가져오게 되었고 현재 회사는 친구 아내와 협의하에 임시대표로 제 지인이 앉아서 운영 중에 있고 조만간 팔거나 제대로 된 전문 경영인을 두고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내와 타협 없이 이혼할 생각이고 더 이상 대화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생각입니다. 결혼하면서 가져온 재산이나 혼수도 없었고 결혼 소득이라고는 약 1년 넘게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지만 그것도 확인해보니 어디에 썼는지 다 쓰고 빈털터리더군요. 그래서 더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전부 다 가지고 올 생각이고 위자료도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간남 소송을 통해서 친구 놈에게는 2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친구 아내도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무서워졌고 누군가를 믿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법적인 문제는 거의 다 이기고 끝나겠지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제가 불쌍하다고 느껴지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선수를 하고 있는 30대 후반 노총각입니다. 결혼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렇다고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아닙니다. 제가 여자를 무서워하게 된 이유는 약 25년 전 중학생 때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평범하고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학교 생활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히는 거라고 해야 할지,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거라고 해야 할지, 뭐 둘 다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남학생이 아닌 여학생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괜히 툭 치고 갑니다. 그것도 남자의 중요 부위를 쳤습니다. 간혹 세게 맞을 때면 정말 죽을 만큼 아팠고,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장난은 점점 심해져서 쭈물떡거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학생을 불려서 주의만 줄 뿐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남자가 참고 조심하라며 저한테도 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별다른 방법도 없었을 뿐더러 강하게 저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소심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학년이 바뀌어도 그 여학생과 같은 반이 되었고 그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괴롭히는 학생들은 점점 더 늘어났고 결국 저는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도 한동안은 구석에서 조용히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전 학교에서 받은 상처로 친구도 쉽게 못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골 학교 친구들은 자주 말도 걸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점점 성격이 쾌활하고 활동적인 학생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변한 제가 지금의 운동선수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들과는 자주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몇몇 연락하는 그전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그 여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솔직하게 저보다 더 불행하고 못 살기를 바랬습니다. 아직 시집도 못 가고 그저 그런 회사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를 못 살게 굴었어도 예전에는 예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동창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약간의 성형수술도 했고 왜소했던 그 시절에 비해 몸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가명을 쓰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었기에 다들 제가 만든 가명의 인물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도 걸고 술도 한 잔씩 하였습니다. 사람이 돌고 돌아 그 여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이 웃기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하루도 못 잊고 아직도 화가 나 있는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면서 저한테 연락처를 물으며 웃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꾹꾹 참으면 친절하게 매너 있게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여자도 좋다고 맨날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나니 저와 썸을 타고 있다고 혼자서 착각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을 돌려가면서 결국에는 고백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긴 했지만 못 알아듣는 척 모르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넘겼습니다. 결국 애가 타는 것은 제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여자가 곧 저에게 고백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 친구들을 통해서 다음 주 주말에 고백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제 고백을 기다리지 말고, 꼭 그 여자가 나한테 고백하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여자 중 제일 이쁘고, 몸매가 좋으며 직업도 의사인 친구에게 이미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되었다고 하자 기대가 된다면서 날짜와 시간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같이 만나서 샵에 가서 헤어랑 메이크업도 받았습니다. 나름 백화점에서 이쁘고 멋진 옷도 사서 입고 갔습니다. 게다가 의사 여자친구의 멋진 외제차도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백을 받기로 한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딱 봐도 그 여자의 친구들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저를 괴롭혔던 애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대충 여러 명이 와서 꽃을 주면서 마지막에 그 여자가 꽃과 선물을 주면서 고백할 것이라는 내용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저렇게 티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피식 웃으면서 그 카페 안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제자리인 곳에 앉았습니다. 앉고 나서 한 30초쯤 지났을 때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느낌이 와서 밖에서 풀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의사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여자의 친구들이 한 명씩 나와서 꽃을 주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그 여자가 나오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풀 세팅한 의사 여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가 당황을 하면서 위아래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했던 대로 의사 친구가 꽃들이 뭐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는 우리 결혼을 축하해 주려고 동창이 이벤트 해주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많이 당황하였는지 말을 더듬으며 결혼 축하 이벤트가 맞는다며 본인 손에 들고 있던 꽃과 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결혼을 알았냐면서 준비해둔 가짜 청첩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같이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서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준비해둔 반짝반짝한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인사를 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제가 준 청첩장을 갈기갈기 찌그며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살면서 그렇게 해맑게 웃는 날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주쯤 지나서 그것이 가짜인 줄 알았는지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온갖 욕을 하면서 짜증을 내길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억울해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딴 짓을 하냐며 더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리를 치냐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제 욕을 하고 다닌 소문은 들었지만 저는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복수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통쾌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